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의 내외부 상태, 시설 상태, 입지 및 환경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내외부 그리고 시설, 입지, 환경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돼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수도, 전기, 가스 공급, 벽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가보시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나 지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확인 설명서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290페이지 가보시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정 확인 설명서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90페이지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한 장 넘어가시면 293페이지에 비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2장을 넘어가시면 296페이지에 토지,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합쳐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중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확인 설명서가 내용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재돼야 될 사항이. 왜? 물건이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4가지 이 유형의 물건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의 종류들이죠. 그래서 주택 건물,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딴 걸 여러분들이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의 특성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나올 수 있는 거, 나올 수 없는 거, 이걸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지난 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더 자세하게 할 건 없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한다 그러면 290페이지에 1번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이렇게 돼 있죠. 로마 숫자 1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291페이지 올라가 보시면 로마 숫자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보시면 로마 숫자 3번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는 결국은 작성 방법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설명돼 있다. 중요한 건 주거용 건축물에 나와 있는 것이 일단 기준이고, 뒤에 가면 비주거용부터 해가지고 주거용에 나왔던 것 중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지에도 가면 안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목, 광업, 공장재단에도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하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말씀 안 드렸어요? 다시 드릴게요. 말씀을. 293페이지 가보세요. 293페이지. 비주거용 건축물 하단부에 가보시면 입지조건 있죠? 동그라미 4번 입지조건. 자, 입지조건에 생각해 봅시다. 주거용은 주변에 교육시설이나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런 게 있는데 비주거용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끝에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주거용에는 비선호시설 1km 이내 이게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게 비선호시설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은 대개 이제 상업 건물이나 뭐 이딴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옆에 뭐 비선호 건물 이런 거 안 취급 안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거기 로마 숫자 3번, 여기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나와야 되죠. 당연히. 그쵸? 중개보수 등의 사항 바로 위에 벽면이라고 있어요. 그 사이에 도배 상태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그 벽면하고 도배 상태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환경 조건 여기서는 뭐 아까 뭐 비선호 시설까지 이런 것들도 없었는데 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어. 그냥 술만 팔고 그러면 돼. 그렇죠?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296페이지 가보시면 토지 이렇게 있어요. 토지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건축물에 관계된 사항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296페이지.
그래서 거기 로마 숫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에 대상 물건의 표시에 토지만 딸랑 나와 있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건축물까지 같이 나와 있었잖아. 여기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시면 입지 조건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여긴 주차장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얘기 없고, 그리고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요 단계 여기도 없어요. 결국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은 주거용 건축물하고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 동그라미 3번 입지 조건 그 바로 5번에 비선호시설 사이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토지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 들어가. 토지를 따로 뭐 관리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건물은 보통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다가구 주택들이 있죠. 또는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들, 이거 다 관리 얘기가 들어가야 돼. 관리 형태는 어떻게 있어야? 자가 직접 하는 형태가 있고 위탁해서 하는 형태가 이런 있잖아. 그런 내용이 토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관리를 안 해도 어디 도망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토지가 발이 달려서 도망을 가? 자, 아무도 웃어주지도 않고 297페이지 가봅니다. 로마 숫자 2번 297페이지 개업공인장 중개사의 세부사항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이런 거 여기 토지에 나오면 돼, 안 돼? 시설물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아예. 그렇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든가 벽면 도배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환경 조건도 여기에 나오질 않습니다. 환경 조건 같은 것들도 나오질 않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네 번째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대개 이것들도 뭡니까? 건축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적 사항에 대상물과 표시 토지만 들어가고 건축물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묶어서 뭔가 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토지이용,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권리관계 밑에 토지이용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토지이용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빠졌어, 토지이용 계획이라는 말. 거기다 하나 써놓고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토지이용 계획이. 자, 나머지는 우리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된 주거용, 비주거용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이 여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우리가 조심을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계약 실무 303페이지 부동산 계약 실무. 자, 먼저 이제 계약 실무,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의 의미, 그 다음 계약 자유의 원칙.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주로 어떤 계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간만에 그려보네. 이렇게 있으면 중개한다고 그랬죠? 둘 간의 중개 의뢰계약. 그렇죠? 요게 이제 거래계약.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체결할 때 실무. 아시겠죠? 이거 체결할 때. 자, 그럼 우리 보통 저런 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하죠? 민법상 채권 파트에 이제 계약 자유 원칙, 사적 자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계약 자유 원칙. 계약 자유 원칙은 한마디로 그거잖아. 누구하고 계약을 하든,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하든 자유라는 얘기죠. 그렇죠? 대신 이제 뭐 제한이 가해지는 거 한계, 뭐가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 자, 계약 자유 원칙. 자, 계약 체결 전에 이제 주의할 사항.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 조건 저런 조건들 많이 조율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주로 하는 일이 그런 얘기야. 자, 뭐 잔금은 언제 치를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이걸 뭐 중도금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그리고 돈은 뭐 입금 방식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에 사고 팔 거냐, 얼마에 세를 넣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계약 조건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가격 및 인도 조건을 재차 확인들을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넘어가셔서 조세 및 공과금의 정산 처리 확인. 자,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건 이제 중개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관리비, 그렇죠? 이런 거 언제까지 관리비를 쓴 거를 전 사람이 내고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언제부터 내느냐,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것들도 있잖아. 그런 거 아파트에는 그런 것들도 있어.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렇죠? 그 지역에 조심하실 게, 그 지역에 관행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관행일 뿐이에요. 다른 지역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 이런 수선 충당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개는 지역이 좀 되게 비슷해.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다 부담을 해요. 앞 사람한테 그걸 주고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그런 지역도 있고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물어봐서 확인해 주셔야 돼. 나중에 얼굴 붉힌 일이 없으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세 및 공과금의 정산 처리 같은 거 확인하는 게 한 번씩 더 확인해 봐야 될 우리가 중요한 사항들이고요. 자, 그 다음 계약 당사자 확인. 그래서 권리 이전 의뢰인 확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 권리 취득 의뢰인 확인. 특히 권리 이전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처분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리인이다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딴 것들을 우리가 재차 3차 확인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기당했다면 사고가 터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큰 나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권리 취득 의뢰인에 대한 확인에서, 자, 취득 의뢰인은 매수자의 행위 능력 같은 것들, 그래서 왜냐하면 계약이 나중에 가서 취소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건 뭐 권리 취득할 땐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대리인이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대리인 같은 거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가로서 한번 볼까요? 기타 유형별 확인해서 나오는데, 유형별 확인. 자, 상환주택의 거래. 자, 우리가 토지 상환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그럼 이런 상환주택, 이런 거 거래할 때, 상환주택의 경우에는 대금 완납 시까지 그 소유권이 건설회사 측에 있으므로, 건설회사 측에 대해서 매도인의 대금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분양받은 아파트도 똑같아.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지금 전매해줬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중도금을 뭐 5차례에 나눠서 내기로 했대. 아파트 그 건설회사한테. 그럼 지금 몇 번까지 냈는지. 그렇죠? 그 건설회사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무엇보다 또 분양권 전매 이런 것들 할 때는 그 전에, 계약 체결 전에 이거 전매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중개를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결 단계에 가서는 얼마까지 납입이 됐는지, 납부가 됐는지 이딴 거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지상의 건물 매수에서 건물 매수와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된다. 임차지상의 건물을 매수한다. 그래서 임차권 양도 같은 거 승낙 받았는지 확인하고요. 환지 예정지 매매해서 우리가 환지 예정지 거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결국 환지 예정지 매매. 자, 요거는 환지 예정이 법률적으로 종전의 토지가 거래 대상이 되며 환지 예정지의 처분은 불가능하다. 결국은 환지 예정지로 되기 전에 종전의 토지가 거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종전의 토지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환지 예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가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종전 토지의 표시와 환지 예정지의 표시가 함께 기재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토지 표시가 2번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판례는 환지 예정지에 있어 종전의 토지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환지 예정지의 처분권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처분권은 종전 토지자한테 있다라는 것.
그 다음 이제 토지의 일부 매매. 자, 토지의 일부 매매 할 수 있어요? 응? 소유권 일부 매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건의 일물 일권주의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의 일부만 판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소유권 한 개를 여럿이서 쪼개서 가지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안 되는데 우리가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물일권주의 예외로서 지상권도 뭐 마찬가지로 전체 중에 일부만 지상권 설정한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일부만 할 때, 근데 일부 매매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만약에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분필하는 수밖에 없죠.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소유권이 두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환매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이 돼 있는 물건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개하면 돼? 안 되죠? 뭘 해야 될까? 이런 등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쵸? 이런 게 결론이 나야지. 그럼 대개 이제 매도 의뢰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상환하고 말소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그쵸? 자,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거래하면 안 되겠죠? 중개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가보시면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한다.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게 아니어도 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신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대리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요딴 걸 확인을 해줘야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다만 매도인이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을 때는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매도인이 물건을 제대로 못 팔게 될 경우 지는 책임, 우리가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죠. 이런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요런 것들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또 계약서를 작성 교부.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예가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가 없어. 당사자가 지금 매매 계약을 해. 토지에 대해서. 계약서 반드시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낙성 분료식 계약이라며. 그쵸? 당사자가 할 때는 계약서 쓰고 안 쓰고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게 되면. 아시겠죠? 이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작성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그건 아니에요. 계약은 낙성 분류식이니까 원칙적으로 이 거래계약은 의사가 합치된 때 성립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껴서 결국은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이 계약서는 어디 써먹느냐?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또는 분쟁이 생겼을 때 네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느냐라는 증거 자료로 되게 이제 쓰인다라는 것. 자, 계약서 작성 교부.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꼈을 경우 누구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있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해도 되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있어요. 그래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에서 계약서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로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에겐 이게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의무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관여한 거라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약서 작성의 일반 사항 가보시면 계약서에 작성하는 문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구 보면 이제 여러분들 뭐 계약서 같은 건 이제 한 번씩 보셨을 텐데 되게 인쇄가 돼 있죠. 응? 되게 이제 그 권장하는 계약서들 보면 소재지 이렇게 물건 소재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금액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금액, 그래서 매매 금액,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난들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막 깨알 같은 글씨로 인쇄가 돼 있어. 막 이렇게 인쇄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빈칸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들어가는欄들이 이렇게 나와요.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럼 이제 요 사항, 여기가 이제 빈 곳이죠? 여기다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특약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 간의 어떤 약속들, 즉, 여기 인쇄 안 돼 있는 내용들 주로 여기다가, 인쇄돼 있어도 자기들끼리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얘기들,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여기다가 쓴다, 이게입니다. 쓴다.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 이 얘기죠. 대개 민법적인 내용들이나 관련 법규 몇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여기 규정돼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다 그냥 무시하고 특약을 되게 한다고. 그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여기에 적혀있던 이 말들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글자를 우리가 부동문자라고 그럽니다. 부동문자. 이 부동문자를 당사자가 합의한 합의 내용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용인 거죠. 이런 내용인 거. 자, 거기에 니은번에 나와 있어. 판례는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동문자는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대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인쇄되어 있는 글자들은 예문이냐 아니면 실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특약 못지않은 합의 내용이냐, 이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금액 등에 기재했을 때요, 금액은 뭐 아시다시피 아라비아 숫자 같은 걸로 하게 되면 위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개 뭐 이거 꼭 이렇게 법칙은 아니야.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를 한다. 요즘 이제 한글로 많이 기재를 합니다. 한글로 기재하고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써놓고, 그 다음에 뭐 특약사항에 활용해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 같은 것들, 합의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좀 써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원룸 같은 거, 투룸 같은 거 보면 원룸 같은 거 옵션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에어컨, 주방 기기 뭐 이런 것들, 냉장고 이런 게, 세탁기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원룸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옵션이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 옵션은 나중에 나갈 때 그대로 두고 가야 되느냐 마느냐, 그 옵션은 누구 소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들 그냥 봐도 아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제대로 기재를 안 해놓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억지 쓰는 인간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기재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약사항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그 판례는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자,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가면 별표나 이런 거 잔뜩 있어. 거기에 서식이나 이런 게 나와요. 아무리 뒤져봐도 계약서는 없을 거예요. 서식이, 법정 서식이 없어. 권장 서식은 있어요. 권장.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는데, 그렇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봤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자, 토지, 건물의 매매 거래 시 교환도 마찬가지고, 요거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끼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 해야 되죠? 그렇죠? 당사자가 하면 당사자가 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끼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의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 3번 옛날부터 있었던 거민 신청 의무는 없다라는 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 신청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로 다 가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 거기 필요적 기재사항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당사자 인적사항 당연히 나와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가 어떤 서식, 법정 서식이 없는데 어떻게 서식을 만들고 그걸 해서 어떻게 하건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고 어떤 물건인지 거래 물건이, 그렇죠? 물건 표시해 줘야 되고요. 당연히 계약일 날짜 같은 거 꼬박꼬박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잖아, 금액. 그렇죠? 계약 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거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반드시 써야 된다고.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물건의 인도일시, 이게 잔금 치르고 뭐 이런 날들이잖아. 잔금이라고 또 다를 수도 있어. 잔금을 먼저 치르고 물건을 나중에 인도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인도일도 반드시 기재를 해주는 게.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든가, 자 여기서 지금 이전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붙여서 넘기는 건지, 그렇죠? 소유권 외의 것을 지금 설정하는 것인지, 이딴 것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기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건이나 기한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그 다음에 거기 8번 같은 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거래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요. 의외죠? 8번 체크하세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반드시 교부해야 되죠? 그쵸? 그럼 그 언제 교부했나 그 내용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써주는 게 아니고 거래 계약서에 써준단 말이야. 아시겠죠?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 밖에 뭐 약정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필요적 기재사항 가보세요. 자, 위에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건 개업공인중개사가 껴건 안 끼건 그건 상관이 없어.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필수적 기재사항. 자, 당사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목적 부동산, 계약을 연월일, 대금 지급기일, 지급일자 등 이런 거 들어가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혹시라도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도 기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작성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 그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과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될 계약서 들어갈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 기재사항에서 자 인적사항 나와야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인적사항은 거기 두 번째 줄 등기사항 증명서, 신분증 요런 걸 가지고 확인해야 되겠죠. 마지막 줄에 등기 필증 요거까지 같이 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 권리증이라고도 하고 필증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그러면 또 뭘 추가로 확인해야 돼? 위임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쵸? 위임장은 또 딸랑 위임장만 있어서는 안 되죠. 위임장이 진짜라는 걸 확인해 주는 뭐가 있어야 돼?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어야 돼. 물론 이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겠지. 그렇죠?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아니고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 아무나 그냥 내가 대리인이다 그러고 지껏 띄어다 붙이면 안 되겠죠. 엉망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 법인 자체가 계약 당사자여야 하므로 임직원이 계약을 할 경우 위임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인은 민법상 권리 주체가 되는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립 등기 돼 있고 뭐 이런 애들, 법인 등기 돼 있는 애들이죠. 얘들은 권리 주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명의를 가진 법인이 있어. A라는 명의를 가지는 법인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산다 이 얘기야. 사인 갑으로부터 A라는 법인이. 그러면 매도인 인적사항에 갑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 인적사항에는 이 법인의 이름과 이 법인의 법인 등기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주체성을 사람처럼 인정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등기부에도 이 명의가 올라갑니다. 명의가. 자, 그런데 요게 대표이사가 왔다. A법인의 대표이사가 왔다.
그럼 얘가 대표이사인지 아닌지. 그쵸? 결국은 대표이사가 결국은 매수든 뭐든 이런 의사를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단 말이야. 어? 하는 거. 그러면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사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 그런 권한이 있는 애가 이걸 해야 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지고 그러겠죠? 그럼 그 대표이사라는 사람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법인 등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표가 아니면 또 임직원 같은 경우에 오게 되면 임직원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왔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에 대해서 임직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리인으로 왔으면 대리 위임장, 그 다음에 법인의 인감증명 여기 들어가야 되고, 법인 등기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가보시면 물건의 표시, 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여기에는 주로 물리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소재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권리 내용 같은 것들은 어디? 등기를 통해서 기준을 확인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부터 이제 면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면적.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과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면적이 다를 수도 있잖아. 지금은 거의 그럴 일이 없지만 다를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대장상의 것을 기준으로 고치죠. 그럼 결국은 등기에 나와 있는 거랑 대장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땐 나중에 실측을 통해서 그 가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에게 그런 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돈을 더 내놓거나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인지시키고,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야 돼요. 계약서에. 자, 그 다음에 계약일 가보시면, 뭐, 계약일은 그 계약한 날짜가 언제냐, 뭐 이런 건데 반드시 좀 기재를 해야 되고요. 거래 금액, 그리고 그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도 기록이 돼야 되는데, 309페이지 가보시면 필지 매매와 수량 매매 구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위 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역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관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다. 자, 우리가요 이게 한 필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야. 이거를 205제곱미터인 줄 알고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5제곱미터가 모자라죠? 그렇죠? 안 모자라요? 실제로 모자라죠?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에 쓰고 요거에 대해서 2억을 지불했단 말이야. 2억을. 근데 실제로 사보니까 200제곱미터밖에 안 돼. 그럼 5제곱만큼 까고 주느냐 이 얘기예요. 이럴 때 요거를 수량으로 하는 매매였다 이렇게 되면 까고 줘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필지 자체로 매매를 한 거다 그러면 이 금액은 그대로 다 줘야 됩니다. 5제곱미터 정도 모자란다 하더라도 다 줘야 된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면적을 수량으로서 계약한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필지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면적은 단지 이걸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 것이냐. 요게 해석상의 문제라는 얘기야. 계약서 해석상. 그래서 앞에 동그라미 1번은 단지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단위 면적당 가액에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하자 이랬어. 제곱미터당 100만원 이렇게 해놓고 205제곱미터니까 얼마예요 이거? 100만원, 1000만원, 2억 500만원이네. 그쵸? 2억 500만원. 그럼 2억 500만원이 나왔어. 2억 500만원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00제곱미터밖에 안 돼. 그럼 500만원 떼도 되느냐 이 얘기예요. 떼고 주는 거냐. 이게 수량으로 한 거라면 떼고 주는 게 맞아. 근데 전체 필지로 보고 했다 그러면 2억 500만원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례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제곱미터당 100만 원 한 것만 가지고는 이거 수량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5제곱미터 모자라도 2억 500만 원 다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번에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면적을 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기재하고 그 면적의 평당 가격을 곱한 금액에서 우수리 또는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도로, 잡목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 그 토지를 현장 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한 경우 그 토지의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토지 매매는요, 대개 필지 매매로 대개 인정됩니다. 수량 매매로는 거의 인정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의 성격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일 텐데,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은 거기 판례 민법 565조 1항에 의해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와 같은 특약이 없음에도 동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임을 전제로 하는 감액 청구는 이유가 없다. 자, 우리가 보통은 계약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이라고 봅니다. 손해배상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그냥 해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담보해 놓은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당사자가 이 계약금을 해약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까지 전부 다 책임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특약을 했다면 이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액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런 손해가 발생하는데 과실이 있는 놈은 과실상계를 통해서 이 금액을 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고 그냥 해약금으로 갔다 그러면 이렇게 감액할 수는 없다.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자, 중도금 같은 것들, 지급해야 되는 것들. 부동산의 이중매매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이중매매 효력.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매매 많이 배우셨죠? 내용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아마 민법 문제 올해도 분명히 이중매매 한 문제 나와. 이중매매는 한 문제 나온다고. 자, 이중매매는 유효야, 안 유효해? 제2매매 유효야, 안 유효야? 아무 말 없으면 유효하죠? 제1매매는 먼저 한 매매. 맨날 이제 2매매만 물어보니까 그냥 다 유효하다 그러는데, 역으로 이제 나 같은 놈 꼭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아, 그럼 제1매매는요? 응?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갑의 X토지에 대해서. 여기 먼저 했으니까 1매매. 그러고 나서 병한테 팔아치웠어. 2매매. 그쵸? 그리고 얘한테 이전 등기 해줘버렸단 말이야. 자, 이거 유효하다고 그랬어, 안 하다고 그랬어?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유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건 유효야, 아니야? 뭘 고민해. 이것도 유효지. 이것도 유효하고 이것도 유효해요. 다른 얘기가 없으면. 아시겠죠? 둘 다 유효해. 그럼 얘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 지금. 둘 다 유효하죠? 그쵸? 이 상태에서 얘는 얘에 대한 채무자예요. 얘에 대한 채무자야. 쉽게 얘기하면 얘들은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채권자는 똑같은 내용의 채권자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가 가수야. 노래 부르는 가수. 우리 A라는 극장을 운영해. 얘는 B라는 극장을 운영해. 그래서 매주 6월 달부터 앞으로 12월 달까지 매주 토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얘가 얘네 극장에 가서 노래 불러주기로 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매주 토요일날 그런 계약을 했어. 이것도 계약이죠. 뭐 고용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뭐 도급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계약을 했어. 그러면 매주 지금부터 매주 토요일날 8시부터 10시까지 여기 가서 노래 불러야 되겠죠. 얘가 가진 채권은 뭐야? 얘가 가진 채권의 목적. 얘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얘가 약속한 날짜에 와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요청하는 거. 그게 목적이야 여기. 얘가 가진 채권의 목적은.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또 얘하고 계약을 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 얘네 극장 가서 똑같이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똑같죠? 이런 계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도 채권자가 되는 거야. 얘하고 똑같은 내용의 채권을 가지고. 이거 다 유효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얘가 동시에 여기서 노래를 불러요. 그건 얘가 할 일이야. 채무자. 아시겠죠?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밖에 못 가요. 그럼 여기 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한테 뭐 한 거야 얘가 지금? 그렇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이쪽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채권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것들이 병렬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는 게 특징이야. 채권은. 물권은 그게 안 되잖아. 양립할 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예외로서 저당권 같은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저당권은 순위를 인정해 주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A도 B도 똑같은 지상권을 갖는다? 안 돼요. 한 놈이 지상권 가지면 그 다음 놈은 지상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물권이야. 배척,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똑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상태야 지금. 여기한테 팔았어. 여기한테 팔았어. 1매매, 2매매. 아직 이전 등기 안 해줬어요. 그럼 얘들한테 생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의 권리가 얼마든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유효한 거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얘가 가진 건 이거 하나뿐이죠? 똑같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걸 둘 중에 한 놈한테 넘겨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한 놈한테는 무슨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채무 불이행 책임. 그렇죠? 여기다 넘겨주면 얘한테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고, 여기다 넘겨주면 얘한테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은 결국은 해제권을 얘들한테 생기게 하거나 또는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5억짜리인데 5억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도 그렇고 했는데 문제는 자고 났더니 10억이 됐단 말이야. 10억이. 응? 그러면 얘한테 팔아치웠어. 그 얘는 얘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금 들어간 것 돌려받는 건 둘째 치고. 그렇죠? 이거 5억에 샀으면 얼마 번 거야? 10억에 팔 수 있잖아. 5억 번 거죠? 근데 얘한테 돌아가는 건 채무불이행채. 손해배상 해준다니까? 그 손해배상은 이런 시가를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얘한테 생긴 아주 미비해. 그런 손해배상은. 그거 해주고 만다는 얘기지.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야. 응?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이 지금 얘가 여기 가서 여기 토지를 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지역이 막 오를 것 같아서 지금 했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팔아버릴 수 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그날 계약을 하고 가도 마음이 놓이질 않죠. 그렇죠? 마음이 놓이질 않잖아. 이렇게 팔아서 못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얘는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가등기하거나 가처분 등기를 이용해도 돼요. 처분금지, 가처분. 그럼 이제 가처분권자가 얘가 되는 거지. 또는 가등기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어디를 가도 행사해버릴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얘가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중개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A가 들어가서 중개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가처분 등기돼 있대. 당연히 얘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냐, 그쵸? 확인해서 해소한 다음에 중개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런 게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가버렸다. 그럼 별일 없으면 얘가 가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등기까지 해버렸으니. 얘는 손해배상 받고 마는 게 다야. 응? 그런데 요게 무효가 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돼? 적극 가당.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이 제2 매매 행위가 선풍속에 반하면 무효다. 103조에 반한. 그럼 103조에 반하는 그런 행위는 뭐냐? 여기서 적극 가담이다. 이렇게. 얘가 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도를 어기는 얘기야. 상도. 이런 상도가 막 이렇게 어겨도 아무런 페널티가 안 가게 되면 거래 질서가 엉망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땐 요거를 무효로 해요. 자,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 주고받은 거. 주고받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계약 때문에 주고받았는데 얘는 돈을 받았을 거고 얘는 토지를 받았잖아. 이 계약 때문에. 근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됐대. 그럼 얘들이 주고받은 건 뭐가 돼, 결론적으로? 원인 없이 주고받은 게 되죠? 원인 없이 주고받은 걸 뭐라고 불러요?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요. 부당이득이라고 불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반환해야 돼. 부당이득이란 말하고 반환이란 말은 세트예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는 얘기는 얘는 얘한테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고, 얘도 얘한테 돈을 지불한 걸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야. 청구권. 그 청구권을 행사해서 돌려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청구권이 생긴 이유는 이게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법리의 특례가 나와. 뭐가 있느냐?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불법을 저지른 놈들끼리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끼리 뭐 하는 거야? 둘 다 불법을 저지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이 경우에 얘들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웃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짜고서 이렇게 했다. 얘가 적극 가담해서 했다.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면 가장 좋은 건 얘를 가장 보호하고 싶다, 이 얘기야. 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토지가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얘한테 이 토지가 가게끔 해주는 거, 이게 이 상황에서 제일 공평한 처리지. 얘를 보호해주는. 응? 그럼 얘한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와 있잖아. X. 등기가 여기 돼 있잖아, 지금. 여기서 일로 바로 올 수 있어요? 그럴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 둘 간에. 아시겠죠? 얘가 가진 청구권, 채권은 누구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얘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상대권이잖아, 채권. 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얘한테는 이걸 보호해 주려면 이 물건이 여기 와 있어야 돼. 그쵸? X란 물건이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 X 물건 내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처럼 이게 무효가 됐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이다. 그럼 이거 들어오잖아. 여기 있으니까 이제 얘가 지채권 행사해서 가져가면 딱 해결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게 부당이득 반환 그쪽 가면 규정감 740조인가 그쪽 가보면 다 나와 있어.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는데 불법을 저지른 놈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 둘 다 불법을 저질렀어. 그래서 반사적 효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는 받은 돈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법리대 그대로 하면. 이제 판사님들이 이제 미치겠는 거야. 그 법리 그대로 했더니 얘가 보호가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안 와 있잖아, 지금. 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잖아. 얘가 여기 안 와 있어도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채권자 대의권 행사하면 되잖아. 얘가 얘 대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얘한테 행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얘한테 행사해서 여기로 가져오면 딱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불법을 저지른 놈들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이 규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얘가 보고가 안 돼. 그래서 판사님들이 머리를 짜내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아무 이유 없어요. 논리에 비하. 그냥 어떻게? 얘를 위해서 이럴 때만 여기 갖다 놓을 수 있다. 왜요? 그냥. 채권자 대의권의 논리를 펴고 채권자 대의권의 논리를 펴고 그냥 얘를 위해서 이럴 때만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해주자. 얘를 위해서. 그래서 얘가 대신 행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지가 행사해서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수설은 대개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채권자가 얘가 채권자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파는 행위는 이거 뭐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 채권자가 이거를 취소하고 채권자 취소. 이렇게 팔아버리는 행위는 얘를 해하는 행위잖아. 사해행위. 그 사해행위는 이거 대신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론 재판상 청구해서 취소할 수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 이것도 무효가 되죠? 그럼 돌아오잖아. 그렇죠? 반환해야 되잖아. 무효니까. 그럴 때 얘가 반환 청구해서 가져가자. 이게 이제 학자들이 펴는, 다수설이 펴는 논리인데,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 판례 입장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 당사자들한테 이런 걸 설명하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걸 설명하고 있으면. 손님 다 쫓아요. 응? 이런 건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실무에 별로 도움도 안 돼.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냐면 이제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아까 얘기한 거, 가처분 등기나 가등기 같은 거를 치게 하는 거. 그렇죠? 또는 이제 그런 등기가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해결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거 아까 앞에서도 체크했죠. 항목에서 이렇게 반드시 거래계약서에 들어가 줘야 되고요. 기타 약정 내용 이렇게 하는데 뭐 담보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근데 이 담보 책임은요, 우리가 뭔가 책임을 지려면 뭘 해야 돼? 실수를 하거나 과실이 있거나 이러면 책임을 지죠? 근데 담보 책임이라는 건 그런 거 없이도 책임지는 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뭐야? 물건을 파는 사람은 제대로 된 물건을 팔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야. 하자가 있다든가 숫자가 수량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이럴 때 책임지는 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 제대로 된 물건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두 번째 줄 기억에 법정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과실의 기속이라든가 위험부담, 매매비용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민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법정 해제, 약정 해제권, 자 해제권도 민법에서 다 배우시죠? 해제권. 법정 해제는 이제 법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누군가에겐 해제권이 생긴다라고 규정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이고, 그런 게 없이 당사자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해제권을 누가 가지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면 약정 해제. 그 다음에 그런 해제권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둘이 계약했다가 둘 다 마음이 바뀌었어. 괜히 했다 싶어. 그래서 만나서 이럽니다. 야, 우리 이거 해제할래? 그러자. 이건 뭐야? 합의 해제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합의 해제. 그럼 합의 해제는 그러면 비용,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할까? 그 둘이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합의가 됐으니까 합의 해제를 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조세 공과의 부담 같은 것들, 얼마의 부담을 하는지, 특히 매매계약 시에는 이제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재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오른쪽에 3번에,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교부. 그래서 반드시 서명, 날인, 그리고 교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위에 임대차 관련 판례 해가지고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 여부 확인. 자, 우리가 전대차 할 수 있죠? 그쵸? 전대차라는 거 할 수 있죠? 전대차는 누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파는 거야. 저기 넘기는 거야.
이게 임차권 양도하고 다르죠. 임차권 양도는 뭐야? 자기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 자체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임대차 관계에서 빠지는 거야. 이에 반해서 전대차는 임차인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둘이 임대차였어. 얘가 임대인, 얘가 임차인이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또 일부를 누군가한테 쓰게끔 빌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요거랑 비교해서 요것도 임대차인데 요건 전대차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전대인, 얘가 전차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빌려줄 때 얘는 이게 신뢰관계가 있어가지고 너만 써 하고 빌려줬는데 얘가 이렇게 빌려주면 제 배신 때리는 거죠. 응? 얘가 집을 세를 놓는데 조용한 가족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얘가 와서 신혼부부야 얘는.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더 싸우나요? 하여튼 얘들은 식구가 둘밖에 없으니까 조용하겠다 싶어서 세를 놨단 말이지. 세상에 잔금 치르고 이사 들어오는 날 흥분의 가족이 들어온 거야. 얘한테 전대차를 했대, 지멋대로. 또는 임차권을 넘겨버렸대. 자, 이거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채무자죠. 무슨 채무자야? 임대인 채무자잖아. 무슨 채무? 이 집을 그 용도에 맞게끔 여기서 잘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채무. 이걸 가지고 있잖아. 그걸 이제 누구한테 해야 돼? 얘한테 해야 되는. 자기 원치도 않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무단으로 이렇게 해야 되면 이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부를 만약에 전대차를 중개한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임대인한테 그런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같은 거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체 차임 같은 거 판례 참고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314페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한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